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강화될 거라는 생각이 금융시장 전체 일파만파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경색이 되었고요. 전 세계가 함께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생각이 무섭긴 무섭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 무섭긴 무섭구나. 그 다음에 일방적 불확실성 확대인가 피봇의 시발점인가. 요구한 거 아니고요. 네, 요구한 거 아니에요. 피봇의 시발점인가.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씨와 함께 2년 가까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상황을 봐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할 말이 좀 많은 입장이긴 하죠. 일단 현재 상황은 뭐냐?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중국 정부를 더욱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밀어붙이게 할 것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아는 거고, 시장은 그렇게 할 거야. 중국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일단 유가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유가가 반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유가 흐름들을 보면은 장중에는 상당히 떨어졌어요. WTI가 73달러까지 떨어졌고요. 브렌트유가 장중에 8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막판에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 살펴보죠. 자, WTI는 어제 지난 주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장중에 73달러까지 떨어졌고, 브렌트도 뭐 조금밖에 안 떨어진 것 같지만 80달러대까지 떨어졌고, 뭐 금값도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들이 대체적으로 부진한 흐름. 자, 가솔린 가격 보세요. 2.35에서 2.31로 떨어졌습니다. 유럽 천연가스는 별로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만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미국 천연가스는 잘 안 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된다? 네, 조금 더 중국의 코로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중국은 저희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건, 자, 디플레를 맞이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디플레를 앉아서 맞아야 할까요? 중국이 정말로 그렇게 할까? 그럼 진짜 소요 폭동 나올 텐데 디플레 맞아야 할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월드컵 보고 깜짝 놀랐죠. 이씨, 아무도 마스크도 안 하고 다 저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해? 왜 우리만 봉쇄하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중국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유가가 저렇게 떨어졌다 반등한 것은 이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는 감산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감산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반등을 한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이 현재의 상황들은 원자재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달러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급상승하면 엔화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최근에 약세가 돼야 되는데 엔화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자, 이거 웃기는 얘기죠. 엔화와 달러가 같이 상승했다. 보시죠. 자,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네,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위험자산 회피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자, 옛날부터 엔화는 안전자산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자, 달러 지수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106.06에서 106.68로 0.5% 정도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자, 이런 유로는 여기에 그대로 약세로 반영을 했고요. 근데 엔화가 강세였다라는 건, 이건 안전자산 선호가 확연하게 일어났다는 거고, 역시나 위안화가 최고의 약세입니다. 위안화 약세가 0.05나 약세가 되면서 약세 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요. 한국 원화는 최근 강세를 보여주다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위안화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원화는 위안화에 연동되는 그런 약간 짝을 이루는 그런 통화였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위험 회피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은 매우 낮았습니다. 금리 하락이 이상하잖아. 위험자산 회피하고 안전자산 선호면, 안전자산은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의 대명사인데 그러면 그거를 사자는 세력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야 되니까 금리가 낮아져야 되잖아. 가격이 올라니까 그게 이제 맞는데 금리가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졌어요. 네, 별로 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연준의 매파적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금리 하락이 거의 많이 왔구나. 자, 금리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3.69에서 맞나요? 3.69에서 3.68로 1bp 정도도 채 안 떨어졌어요. 근데 2년물도 뭐 2bp?
이 정도 안 떨어진 거죠. 2bp 떨어졌네요. 그러니까는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쵸? 금리가 많이 안 떨어졌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년물, 2년물은 거의 이제 가격이 오를 만큼 단기적으로 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좀 듭니다. 10년물 같은 거는.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의 그 금리 격차는 역전된 상황들이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고 있고 마이너스 76bp입니다. 0.76% 2년물이 더 높아요. 그리고 3개월물 대비로도 10년물은 0.61%나 낮습니다. 61bp가 낮고요. 그 다음 2년물과 3개월물은 2년물이 0.14% 높습니다. 즉 14bp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좁혀들었다는 거죠. 14bp면 근래 들어와서 가장 간격이 2년물과 3개월물의 간격이 좁혀든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국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볼 거냐인데 지금까지 형성된 세상의 컨셉은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확대할 것이고 중국의 이런 제로 코로나 확대는 중국의 수요를 둔화시킬 것이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며 그러니까 글로벌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떨어질 것이다 가 지금 중국 코로나 확산을 보는 세계의 시각이에요. 세계의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할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렇게 할까요? 중국 당국이 그렇게 할까요? 세상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확산되니까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어제 오후 우리 중국방에서 관시유가 언급을 한 것처럼 중국이 부동산 정책을 긴축해서 완화로 턴한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옆에서 목격자니까 중국에서 디벨로퍼가 집을 못 지어주는데 이자를 갚아야 되는 중국 사람들이 시위를 했죠. 꽤 크게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완화적인 스탠스로 확 넘어갔습니다. 물론 우량 디벨로퍼와 불량 디벨로퍼를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흐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지금도 헝다에 대한 구제에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완화 정책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나오는 어떤 식으로 소규모든 대규모든 시위, 코로나, 그다음에 규제, 그다음에 제로 코로나 정책, 폐쇄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어찌되었건 폭스콘에서도 사람이 떠나고 했으니까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이. 그러면 이것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더 강화시킬 것이냐, 약화시킬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근데 관시유는 보유편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약화시킬 거다라는데 한 표를 걸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중국이 시위가 더 커지면 시위는 맞겠으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더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그래서 증시각도의 TV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은 그렇게 됐지만 중국의 대응은 지켜보자. 중국이 진짜로 더 강화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 보자. 왜? 일단 이번에 확산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병상들을 많이 늘렸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바이온테크를 통해서 mRNA 백신을 들여왔고요. 그리고 완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산세가 증가하는 게 과연 중국이 의도치 못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각은 이거죠. 중국 당국은 시위에 굴복하여 공세령을 완화한다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 공세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 소비 시장을 악화시키고 공급 체인을 마비시키며 원자재 수요도 감소시키게 된다. 이런 규제가 제한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고 중국 시민들의 본성 반발 시위는 중국 각지의 기업들에 이미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애플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중국 수요가 상당히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애플이 또다시 2%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애플이 2.6%나 빠졌어요. 이거는 지금 600만 대 정도의 공급이 덜 될 것이다라 아이폰 14가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정조 팍스콘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게 참 빅테크가 재밌는 거야.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는데 빅테크들을 지금 최대 매출처가 어딜까요?
중국일걸? 중국일걸. 물론 이제 애플이 거기서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빅테크들이 좀, 오히려 중국의 흐름에 좀 악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 유가는 떨어지니까 당연히 상당히 빠졌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받았고, 의외로 유통 관련 주식들은 괜찮습니다, 지금. 테슬라와 관련된 재미난 뉴스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우리 머스크 형께서, 싸움을 걸은 건가? 싸움을 받은 건가? 애플의 인앱 결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트위터에서 자신들의 광고를 뺐다고 합니다. 애플이 그러니까 그 광고를 빼서 그런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앱 결제 30% 하는 거가 아깝죠. 아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애플의 앱스토어에 비밀스러운 30%의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라고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리고 애플이 트위터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위협했지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하면서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올립니다. 이렇게 직진하면 페이 30%,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딴 길로 가겠다, 싸우자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차를 이쪽으로 모는 그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머스크는 싸우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싸움의 상대가, 머스크가 웬만하면 체력이 좋아가서 이길 것 같은데, 싸움의 상대가 애플이야, 애플. 자, 팀 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위터가 새 경영진 아래 절제를 유지하기 바란다. 자신의 플랫폼에서 증오심 표현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야,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머스크 대단한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되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자, 연은 관계자들,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발언이 많이 있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고 당분간 제약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내년까지 그것을 계속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명목금리가 내려갈 필요는 있다. 자, 이 얘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 나왔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내리지 않으면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그것으로 경제 효과 측면에서 정책을 점점 더 긴축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질금리가 적절한 위치에 놓이길 원하기 때문에 24년이 명목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일 것 같다. 그러니까 24년 초반까지는 금리를 내려서 안 된다라는 얘기도 더불어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에 인플레이션이 5%에서 5.5%까지 떨어지고 내년에는 3에서 3.5%까지 낮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긴축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실질 국내 총생산과 국내 총생산이 올해와 내년에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했고요. 통화정책의 추가 긴축은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을 회복하고 인플레이션 앞으로 몇 년 내 2%로 되돌리는 것을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물가 안정을 자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형이 또 이야기를 했죠. 22년까지만 투표권이 있습니다. 23년이 없어요. 기준금리 인상은 아직 한참 남아있다. 그리고 5에서 5.2%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이며 기준금리는 저 레벨을 24년 초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물가 둔화 관련 추가적인 징후 포착이 필요하며 너무 이른 중단은 굉장히 강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매파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찬 라가르드 ECB 총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조만간 물가가 고점을 형성한다면 그 지표에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고점 형성이 아직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저명한 세들에게 물어보아도 아직 물가의 상방 압력이 우세한 상황이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전반적인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조금 강경한 발언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달러화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화 흐름들. 네. 하루짜리 달러화 흐름들을 살펴보면, 네. 준비가 안 됐나? 예. 네.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달러화 흐름이 장중에는 상당히 많이 약화되었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확 올랐고요. 이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그 어떤 우려 사항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봅시다. 자, 중국이 피봇을 하는지 여부가 지금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즉,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피봇. 이것을 할 것인지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세상은 절대 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중국이 그럴지 여부.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관으로 시장을 보면은 시장을 왜곡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지금 일단은 그렇게 본 거야. 생각대로 가죠, 시장은. 근데 그건 중국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여지는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와 있는 걸 보면 아, 이게 규제를 더 강화하겠어. 제로 코로나를 강화하겠어. 라고 보이긴 하는데 진짜 그럴 때는 가봐야 한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중국을 지켜본 결과 완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코로나 확진자 확 늘었거든요. 이게 진짜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얘네가 완화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거냐? 완화를 시작하니까 아니면 그냥 확진자가 저절로 먼저 늘은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우리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시황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중국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